2025년 11월 전 세계 증시가 피로 물들었다. 엔비디아조차 막아내지 못한 AI 거품 붕괴. 아시아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패닉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작은 빌라에 은둔한 전설적 리스크 매니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반격은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희망이 될 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그저 오래된 빚을 갚으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붉어진 시장, 그리고 오래된 예감.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의 11월은 언제나 습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켰죠. 그런데 화면 가득 번진 빨간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하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8% 급락, AI 거품론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패닉.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차트의 각도, 거래량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 속 투자자들의 표정. 그것들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야.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이랬습니다. 숫자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죠. 저는 그때 28살 싱가포르에 막 발을 디딘 풋내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김 선배님. 한국에서 온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단순히 금융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읽는 감각, 무너지기 직전의 공기를 느끼는 법을 알려주셨죠. 거품이 꺼질 때 울리는 소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에서 먼저 보인다네.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증시 현장을 비추는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명동 거리의 투자자들, 여의도 증권사 앞의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불안, 공포, 그리고 무력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뭔가 잘못됐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폭락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AI 스타트업들의 과도한 차입 투자, 그걸 기반으로 쌓아올린 기업 가치 거품. 이게 터지면 연쇄 부도가 시작될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서 첫 번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배님이 제게 남겨주신 위기 알고리즘이 적힌 그 노트.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은퇴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서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바람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퇴한 게 아니었다. 그날 오후 3시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 김 선배님의 따님이었어요. 25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은행원이 되어 있었죠. 저를 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종종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달랐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투자한 펀드가 반토막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죠. 어떤 펀드였니? AI 인프라 관련 펀드요. 은행에서도 권유했대요. 안전하다고. 근데 그 기업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던데 그게 문제래요. 아, 역시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AI 거품의 핵심은 레버리지 투자였어요. 기업들이 미래 가치를 담보로 엄청난 빚을 끌어와 투자했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였죠.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니? 병원에 계세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은행도 손실이 커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속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숫자와 차트를 다루는 사람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수진아,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네. 아저씨가 뭘 하실 건데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구나.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 선배님이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분의 가족을, 그분이 사랑했던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그대로 있었어요.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안에 적힌 공식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김 선배님이 직접 손으로 쓴 필기체. 위기의 패턴은 반복된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오랜만에 금융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 만이네. 화면에 차트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죠. 이번 폭락의 진짜 시발점이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한국 시장에 충격이 전달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그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구나. 숨은 공식, 다시 꺼내든 알고리즘. 밤이 깊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였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김 선배님의 노트를 펼쳐두고 하나하나 공식을 대입해 나갔습니다. 선배님의 위기 알고리즘은 단순한 예측 모델이 아니었어요. 시장 심리, 자금 흐름, 그리고 숨겨진 레버리지 구조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프레임워크였죠. 데이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표면적 원인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AI 인프라 기업들이 쌓아올린 부채의 탑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의 중소 클라우드 기업들, 한국 IT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그 회사들이 위험했어요. 그들이 부도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차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내에 두 번째 폭락이 온다고. 노트에 적힌 공식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차 충격 예측 알고리즘. 1997년 당시 김 선배님이 개발한 건데 첫 번째 폭락 이후 시장이 착각하는 안정기를 정확히 예측해냈던 공식이었죠. 저는 현재 데이터를 대입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3일 후 오전 10시경 특정 AI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 발표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코스피는 8%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87%였어요. 막아야 해. 이건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었어요.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이런 정보를 함부로 흘렸다간 시장 교란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박 이사.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습니다. 10년 전 싱가포르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이였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도 핵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참고용 리포트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2차 충격 예측 모델과 취약기업 리스트를 암호화해서 넣었어요.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거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 선배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 상상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1997년 그때 저를 구해줬던 선배님의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7분. 한국은 지금 새벽 4시쯤 되겠죠. 박 이사가 출근해서 이걸 확인하기까지 대략 5시간. 그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선배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예상치 못한 적 검은 손.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싱가포르 금융청 FMAS였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리 선생님, 최근 귀하의 계정 활동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과거 한국계 헤지펀드를 지원하신 기록 때문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아시아 증시 폭락과 관련해 귀하가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불법 거래를 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법 거래? 저는 단 한 건의 거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옛 동료에게 분석 자료를 보냈을 뿐인데요.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제가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만 당분간 귀하의 금융 계정 활동이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제 계정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API 접근, 심지어 특정 금융 데이터 조회까지 막혀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 막고 있어.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답은 하나였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 누군가 그 내용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제가 2차 폭락을 예측했다는 걸 알고 저를 막으려는 거죠. 저는 다크웹 금융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종종 이용하던 익명 정보 교환 채널이었어요. 거기서 최근 48시간 내 루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리 모 씨, 한국 시장 조작 의혹. 글을 올린 계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IP는 미국 뉴욕. 그리고 그 계정이 과거에 활동한 흔적을 따라가 보니 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 미국의 거대 헤지펀드였어요. 공격적인 공매도와 레버리지 투자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AI 스타트업 버블을 부풀리는데 앞장섰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절 견제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2차 폭락을 막으면 얘네가 벌려놓은 공매도 포지션이 손실을 보게 돼.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은 이미 한국 시장 폭락에 베팅을 걸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제가 방해꾼이었죠. 그래서 저를 시장 교란자로 몰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놈들 봐라.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제 계정은 감시받고 있고 공식적인 활동은 불가능했습니다. 박 이사에게 추가 정보를 보낼 방법도 막혔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48시간 후면 한국 시장에 또 한 번의 지진이 몰려올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저는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스승의 딸 위험에 빠지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시장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소폭 반등하고 있었죠. 언론들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폭풍 전야라는 걸.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라니 심상치 않았죠. 아저씨 아버지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늘 오후에 또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대요. 근데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손실 보전하라고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도 전부 동결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 선배님, 그분이 위독하다니. 지금 병원 어디니?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아저씨,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행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펀드에 넣으셨대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김 선배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남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 없이 정직하게 일하셨죠.
그런 분이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탐욕의 눈먼 헤지펀드들 때문에. 수진아, 들어. 이 일만 버텨줄 수 있겠니? 이 일이요?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를 믿어줘. 내가 반드시 막을게. 뭘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확신을 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살렸어. 이번엔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야.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이대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계정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루트는 모두 막혀 있었어요. 박 이사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이 저를 완전히 고립시킨 거죠. 책상 위에 놓인 김 선배님의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 안에 적힌 공식들, 선배님의 지혜, 그리고 저를 살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배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수진이 울고 있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편하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 정면이 막혔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 선배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장은 언제나 빈틈이 있어.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기며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조금만 버텨주세요. 모든 통로가 막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박 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메일은 반송됐고 메신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심지어 제 연락처 자체가 스팸으로 분류된 것 같았어요.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제 과거 거래 기록을 들춰내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죠. 싱가포르 금융청은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사실상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계좌는 완전히 동결됐어요. 해외 송금은 물론이고 국내 이체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금융 데이터 API 접근 권한도 박탈당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소폭 상승 중이었어요. 25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제 알고리즘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정확히는 내일 오전 10시 23분경 미국의 중견 AI 기업 뉴로테크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예정이었어요. 그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할 거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손등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대로는 스승님을 지킬 수 없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평화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못했어라고. 내 아버지를 못 지켰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김 선배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 풋내기였던 저를 믿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국 살려주셨던 그분. 그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선배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위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하지만 희망도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마라. 길은 반드시 있다. 희망? 지금 어디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겼어요.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간 후면 한국 시장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앉아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미안해요, 선배님.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식 통쾌함 마지막 한 수.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8시간이 남았습니다. 8시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김 선배님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정면이 막히면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루트만 생각했어요. 금융청, 은행, 기관 투자자들. 하지만 그건 이미 다 막혀 있었죠.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루트는? 저는 옛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한국에서 활동하는 독립 애널리스트들, 심지어 금융 블로거들까지.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영향력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팀장. 한국의 중견 증권사에서 일하는 리서치 팀장이었어요. 10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그때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었죠. 개인 이메일 주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암호화된 데이터와 해석 가능한 힌트를 함께 넣었죠. 참고용 패턴 분석입니다. 1997년 모델 적용 시 48시간 내 2차 변동성 발생 확률 87%. 특히 뉴로테크 신용 등급 이벤트 주목 요망.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메일도 보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른 각도로.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들이 모아서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이도록. 6시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 7시쯤이겠죠. 출근 시간이에요. 메일을 확인할 시간. 7시. 답장이 왔습니다. 최 팀장이었어요. 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흥미롭네요. 혹시 추가 데이터 공유 가능하신가요? 통했어.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의 일부와 취약기업 리스트를 암호화해서 첨부했죠. 8시 30분. 한국 증시 개장 30분 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금융 뉴스였어요. 국내 주요 증권사 2차 변동성 대비 긴급 리포트 발행 방어 전략 제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9시. 개장. 코스피는 소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죠. 10시 23분. 뉴로테크 신용 등급 강등 발표. 순간적으로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마이너스 3% 급락. 하지만 곧바로 반등이 시작됐어요. 한국 기관들이 대량 매수에 나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바닥이라는 걸. 반면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공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쌓아놨죠.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시. 코스피 2% 반등.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놈들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오후가 되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은 결국 공매도 포지션을 손절할 수밖에 없었죠. 엄청난 손실을 안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저씨,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펀드 손실이 일부 회복됐대요. 그리고 아버지 계좌 동결도 풀렸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만 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 아버지 괜찮으시니?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아지셨대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제가 대신 싸웠습니다. 한국이 지켜준 나 이번엔 내가 지켰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아시아 증시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언론들은 한국 기관의 탁월한 리스크 관리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어요. 프라임 마이너스 서클이 퍼뜨린 루머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죠. 오히려 그들이 시장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계좌 동결도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계좌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은퇴할 때가 됐죠. 어느 날 오후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김 선배님이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우리 자네였구먼. 선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선배님, 수진이한테 다 들었네. 자네가 움직였다고. 그 알고리즘을 썼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선배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닙니다. 선배님이 예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빚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빚이 있나. 자네는 내 제자고 나는 자네 스승이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화면 속 선배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긴장이 풀어졌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죠.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경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코스피 아시아 증시 중 최고 반등률 기록, 외국인 매수세 지속.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김 선배님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죠. 세상은 강한 자가 지키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잊지 않은 자가 지키는 거다.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지킨다는 것. 빚을 갚는다는 건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것. 한국을 구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순 없습니다. 제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랑한 사람들이, 제가 빚졌던 그 나라가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다는 것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쓴맛 사이로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은퇴한 줄 알았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